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자,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시간입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흔히 머니 토크라고 하는데 말보다 예산이 더 솔직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이재명 정부 2025년 세제 개편안 또 2026년 예산안을 함께 보면서 이 정부의 진짜 국정 방향이 무엇인지 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 또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이 방향성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수장님은? 크게 한 3가지 키워드로 보이는데요. 예. 첫 번째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긴축 노선에서 확장 재정으로 확실히 방향을 튼 것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확장 재정의 중심에 AI와 그 R&D를 두고 거의 몰빵에 가까운 전략적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런데 그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세는 되돌리면서도 배당소득 감세를 크게 열어놔서 이제 초부자 그러니까 감세 논란 이걸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정은 크게 풀고 미래 투자에는 AI에 집중하면서 세수 구조는 여전히 자본소득의 우호적인 모순된 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세제부터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부자 감세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 법인세를 인하하고 그 대주주 기준을 완화시키고 거래세 인하 등 그 비교적 일관된 감세 기조를 보였습니다. 예. 기업과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였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안을 내놨고 거래세도 0.18% 수준으로 이제 복원하겠다고 한 측면 이거는 이제 부자 감세와는 반대 측면이겠죠. 예. 근데 겉으로 보면 이게 이제 부자 감세를 거둔다는 그림이긴 한데 그 대주주 기준 강화는 그 시장이 반발해서 좌초가 됐고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구간을 넓혀서 고액 배당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여지가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에 집중됐던 이전 정부의 부자 감세가 이번에는 주식 배당 중심의 초부자 감세로 형태만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좀 비난이 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인세를 올리는 대신 주식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이게 부자 감세가 그렇죠.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세수 재정 여력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2년 조금 넘었는데 국세 수입이 15%나 줄었어요. 글쎄 말입니다. 당연히 이제 대기업들에 대한 이른바 이제 부자 감세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국세 수입이 396조 정도였는데 2024년에 337조 원으로 두 해 사이에 6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재정 지출 증가율은 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세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재정 여력이 약화된 지금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세법을 그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그 누적 세수 손실이 80조 원 가깝게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선언하고 AI 그 R&D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결국 빚이 더 늘어나는 것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법인세 1%포인트 인상하고 그 거래세 소폭 인상해가지고서는 이 세수 부족을 메꾸기 어렵고 배당소득 감세까지 더해지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더 취약해질 거라는 우려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부자 정세 그러니까 법인세를 좀 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예. 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 지출로는 증가율이 한 8%입니다. 예. 근데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대비해 보면 그렇게 큰 증가율은 또 아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예. 그 예산의 방향성은 AI, R&D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AI 방향 자체는 그 납득이 되고요. 이해도 되죠.
그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이 겹친 상황에서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AI와 그 첨단 기술에서 찾겠다 이런 시도니까 이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 통신, 과학기술, 산업, 에너지 분야의 예산도 그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다만 그 방식이 문제인데 다양한 영역에 적절히 나눈 그 포트폴리오 소위 그런 투자가 아니라 AI와 그 R&D에 너무 몰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익은 많이 낼 거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따르는 리스크가 지금 너무 커지고 있는 그 구조라서 조심스럽게 요즘은 또 AI 거품론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옛날에 고속도로 놀 때처럼 그 초기에는 부담이 좀 컸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경제 전체에 그 이득이 되는 그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대왕고래 그 프로젝트처럼 나중에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걸 반드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이런 위험 감수 전략을 택했다는 점과 그만큼 나중에 성과와 책임에 대한 평가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 이거를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긴 관점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그리고 복지 분야의 그 전체 지출은 좀 많이 늘었는데 복지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확실히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총 지출 증가율이 8%가 넘으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 정도를 기대하겠죠. 네.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8%보다 훨씬 낮고 그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기준도 여전히 기준 그 중위소득의 32%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 빈곤선이 그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서 실제 지원은 그보다 훨씬 아래에 머물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통합 돌봄 이건 이재명 정부의 간판 정책인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예산은 777억 원밖에 안 돼서 어떤 지자체는 그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는 이런 구조가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의료 중심의 취약 지역 서비스로 축소가 되고 원래 구상했던 주거, 가사, 이동을 아우르는 생활 돌봄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AI에 10조나 쓰면서 다른 쪽에서는 통합 돌봄에 777억만 쓰겠다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부가 말로는 생활 속 복지를 강조한다고 하면서 예산상으로 보면은 우선순위를 좀 그 복지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세제와 예산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춰 나갈 것인가 이게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또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큰 고민은 이게 일관성인데요. 예. 한쪽에서는 확장 재정을 하고 AI R&D 투자에 그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자본소득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를 확대해서 재정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는 점 이런 게 이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동소득에는 꼼꼼히 세금을 매기면서 자본소득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그 구조 이거 뭐 전형적인 부자 감세 구조인 거죠. 예. 이런 게 굳어지면 결국 초부자일수록 유리한 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확장 재정이나 복지 확대, 미래 투자를 모두 지키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국회는 이제 믿을 건 국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첫째로 그 배당소득 감세가 진짜로 우리 현 상황에서 필요한 감세인지 그리고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거부터 냉정히 좀 따져보기를 기대하고요. 둘째 그 AI하고 R&D 예산은 총액보다도 성과와 책임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구조와 평가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그 복지 쪽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상향하고 부양 의무자를 완화하고 그 통합돌봄 실질 확대 같은 기본적인 그런 선을 강화를 해서 생활 속 복지라는 말을 예산으로도 증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숫자의 힘을 실어줄지에 따라서 이 정부의 진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선택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최종 무대가 국회이니까 국회의원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좀 꼼꼼하게 잘 해야 될 텐데 예.
또 쪽지 예산에만 관심을 갖는 건 아닌지 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바른경제 지금까지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